25번째 경입니다. 어느새 25번째를 왔어요. 미끼경입니다. 미끼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뭐 사슴 사냥꾼 이렇게 사슴을 예를 들어 말하지만, 어머님, 사냥꾼이 덫을 놓는다고, 아니면 낚시꾼이 물에 낚시를 들이우잖아요. 그럴 때 이 낚시를 놓으면서, 아이고 물속에 고기야, 너희들 배고프지 말고 내가 끼워주는 지렁이 따먹고 건강하게 번성해라, 이런 마음으로 낚시를 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이 미끼에 유인되어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먹고 주의를 놓쳐 가지고 방일해지면 그때 탁 낚아채 가지고 물고기의 삶은 끝장나는 거지. 이렇게 나의 번영, 내가 어떤 의도하는 것 때문에 사슴사냥꾼은 덫을 놓는 거고, 미끼를 놓는 거고, 낚시꾼은 낚시에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물에 던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경은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슴 사냥꾼이라고 할까? 아니면 낚시꾼이라고 할까? 이 존재가 뭐 사슴이나 물고기들한테는 그냥 인간 가운데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래 되겠지만, 인간인 우리를 놓고 우리 삶에 이런 어떤 상황을 적용한다면, 누가 인간들아 그대들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그대들의 먹거리를 줄 테니 요거 먹고 그대들이 번영해라 라면서 미끼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존재이든 이 존재는 자기가 번성하기 위해서 인간들한테 미끼를 넣어가지고 바로 우리를 낚아채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때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마라라고 불리죠. 마라라고 불리는 존재. 네, 마라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피해야 되죠. 그 마라가 던져두는 미끼를 그저 정신없이 받아먹으면 그 입에 물고 먹는 시간에는 좋겠지만 그 순간 삶은 끝장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마장, 마군, 그래서 마군이, 절에 가면 마군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마군이가 요 마라죠. 이렇게 마라가 미끼를 놓는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출가자에 적용되는 가르침으로 나타나요. 출가한 비구가 어떻게 살아가면 마라의 미끼를 물고 마라의 지배력 하에 떨어지느냐. 어떤 비구가 마라의 미끼가 주어져 있어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잘 삿띠해가지고 그 미끼를 먹어서 삶은 유지하지만 잘 삿띠했기 때문에 미끼에 낚이지 않는 요런 삶을 살아서 마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느냐.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경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품, 비유품에 지금 들어있는 경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마라와 비구,
마라와 사분바라는 이 관계를 사슴의 무리하고 사슴 사냥꾼하고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사냥꾼이 사슴 사냥꾼이에요. 미끼를 놓는 거야. 이 미끼를 놓을 때 미끼를 놓는 목적은 뭐냐 하면 사슴들아 잘 살아라 이래가지고 놓는 거 아니야. 사슴들을 잡아가지고 사슴 사냥꾼이 잘 살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잡힌 사슴의 삶은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끼를 놓는 거야. 그러면 이 미끼에 대응하는 사슴을 네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 미끼를 미끼라고 하는 게 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이런 거 보잖아요. 참새 같은 거. 참새를 잡을 때 요런 광쥐 바구니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를 나무로 받쳐가지고 여기다가 참새가 먹을 만한 좁쌀 같은 거 좀 떨고 놓잖아. 그러면 참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 먹다가 턱 건드려가지고 덮이면 여기 있는 미끼 먹다가 바구니가 탁 덮어가지고 잡히잖아요. 미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았다라고 할 때도 미끼 자체가 왜 독약 있잖아. 그런 미끼를 놓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미끼가 있으면 와서 미끼를 먹을 때 어떤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딱 붙잡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부류의 사슴은 미끼만 보는 거야. 미끼만 보고는 그저 정신없이 웬 떡이냐 하고는 미끼에 유인되어 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야. 정신없이 먹느라고 참새가 요거 먹을 때 바구니가 있어 조심해야 돼. 요거 건드리면 잡히는 거야. 해가지고 요새는 보니까 그런 참새도 있대. 아주 바구니 안 떨어지게 잘 요거만 먹는 참새들도 동영상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말하자면 지적 능력이 있으면 요 사람이 바구니를 통해서 나를 잡으려고 그 안에다 미끼를 놨구나. 하지만 내가 와서 미끼만 싹 조심조심 빼먹고 요 작대기를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안 붙잡힐 거야. 요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 삿대해가지고, 그지? 잘 삿대해가지고 요 막대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첫 번째 사슴놀이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먹을 게 있다 해가지고는 정신없이 삿대하지 않고 정신없이 먹이에만 몰두해서 먹다 보면 당연히 사냥꾼들이 톡 건드리면 덮이게 하지 않겠어요? 사슴 사냥꾼도 똑같이 그래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사슴들은 미끼를 먹고 그대로 미끼에 유인되어 가지고 정신없이 먹느라고 주의를 놓치고 방해하고 그러면 사슴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사슴 무리야.
두 번째 사슴부리는 조금 수준이 높은가 봐.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야, 저 첫 번째 사슴부리가 미끼가 있는 거를 그렇게 정신없이 먹느라고 사슴사냥꾼한테 그대로 잡혀갔거든. 우리도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그렇다고 막 정신없이 먹느라고 잡혀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 우리가 저 미끼가 좀 탐나기는 하지만 미끼를 먹다가는 첫 번째 사슴부리 꼴을 당할 거니까 우리는 좀 포기하자. 이 사슴사냥꾼의 이 어떤 영역이 있다면 미끼 먹느라고 그 영역 안에 살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우리는 떠나자 라고 해서 사슴이니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금 사냥꾼이 놓는 맛있는 먹거리는 없더라도 그냥 좀 겨우겨우 살더라도 붙잡히지는 말자.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숲에서 그냥 숲에 있는 대로 이게 이제 따지고 들자면 사슴 먹기 위해 숲에 있는 게 최고지 이렇게 말하고 할 말 없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건 미끼가 굉장히 좋은 건가 봐. 그래서 숲에서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도 현명하죠.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절이 지나다 보면 숲에 먹을 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 숲에 먹을 게 떨어지는 계절이 오면 이제 이 숲속으로 자기 삶의 터전을 잡은 사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주 야위어지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잘 도피해 살던 사슴이 아이고 모르겠어 하고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와서 미끼를 탁 먹는 거예요. 일단 그 배고픔이 지나친 상태에서 미끼를 보고는 정신없이, 그래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사띠 해가지고 도망갔다면 이제 배가 고파 와가지고 미끼를 먹을 때는 사띠를 놓치고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슴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슴의 예예요. 세 번째 사슴은 요건 또 좀 아주 똑똑한 사슴물이에요. 똑똑한 사슴물이 해가지고 아예 우리가 깊은 숲속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미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잘 삿띠해가지고 여기처럼 똑똑한 참새가 좁쌀만 물고 가듯이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아주 조심조심해서 미끼를 먹기는 먹지만 붙잡히지는 않도록. 표현을 하자면 그 낚시하는 사람들 때때로 그러잖아. 왔다라고 탁 올려보면 어때요? 지렁이만 뜯기고 고기는 없는. 그러니까 그죠. 붕어가 와가지고 지렁이만 다 먹고 안 잡히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 딱 그런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이렇게 미끼 가까이에서 살아. 두 번째 무리처럼 깊은 숲속 들어갔다가 아이고 배가 고파요 하고 와가지고는 정신없이 먹다가 잡히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한 수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미끼만 먹고 붙잡히지 않는
요런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훌륭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슴사냥꾼이 첫 번째, 두 번째 무리, 사슴무리에 대해서는 뭐 그냥 와서 먹으면 잡으면 되고, 도망가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먹으면 잡으면 되고, 이런데 세 번째 사슴무리는 아이 요놈들이 아주 교활해가지고, 사실은 사슴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건데 사슴사냥꾼의 입장에서는 아주 요놈들이 교활해가지고 분명히 와서 먹고 가는데 흔적이 없어. 아, 이놈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와서 먹이만 딱 먹고 가고 붙잡히진 않는 걸까?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사냥꾼 입장에서는 좋다, 해보자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아예 넓은 영역에다가 넓은 영역에 그물이라 하면 되겠지? 그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슴무리가 아주 영리하게 미끼만 따먹고 가는 요거는 잘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미끼 가까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그물망을 딱 쳐놓으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물 안에 잡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아주 크고 넓은 그물을 쳐가지고 세 번째 사슴무리도 사슴사냥꾼들이 잡아.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사슴무리가 있는 거야. 네 번째 사슴무리는 가만히 보니까, 야, 첫 번째 사슴무리도 그래가지고 잡혔고, 두 번째 사슴무리도 그렇게 해서 잡혔고, 세 번째 사슴무리도 그렇게 해서 잡혔네. 이게 안 잡힐 수가 없나 보구나. 그들 가까이에 있으면.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사슴사냥꾼이 쫓아올 수 없는 쪽에 자리를 잡자. 요래하는 거야. 사슴사냥꾼이 쫓아올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아. 달리 말하자면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사슴무리들은 아주 영악하게 미끼를 따먹었지만 큰 그물에 의해서 잡혔잖아. 네 번째 사슴무리는 사슴사냥꾼들이 아무리 큰 영역을 그물로 덮는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더 먼 곳에 자리를 잡고 아주 삿디하면서 영악하게 가서 미끼만 먹고 돌아오는 거야. 이래 되면 사슴사냥꾼 입장에서, 아니 저놈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가지고 와서 미끼만 먹고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세 번째 사슴무리처럼 큰 그물망을 쳐가지고 잡으려고 해봐도 완전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머물고 있으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경은 그러지, 사슴사냥꾼들이 네 번째 사슴무리를 저걸 잡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어려움만 있겠다. 우리가 저 네 번째 사슴무리는 무시해버리자. 저거 없다 치지 하고 무시를 해버리면 사슴사냥꾼 입장에서도 1, 2, 3번 사슴으로 자기 어떤 성과가 있겠고, 네 번째 사슴무리 입장에서는 아주 영악하게 잘 삿대해서 미끼를 먹기는 먹되 저 먼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붙잡히지 않는 거야. 요렇게 사슴무리를 네 부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이, 자, 내가 이런 사슴 사냥꾼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가 뭐냐라고 하면, 첫째로 미끼가 뭐냐라고 하면 이 미끼가 까마구나.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뭐 우리가 이건 이 까마구나라는 말은 익숙한 거죠. 잘 아는 거죠. 안입이 설신 의고 색성향 미촉 법에 인식작용이 있죠. 이때에 여기에 행위로부터 욕탄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죠. 그럴 때 색성향 미촉법, 육웨이트라는 대상 중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 대상이죠. 달리 말하면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이것이 욕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말하죠. 박법부님, 우리가 지지난주 개미집경 보았잖아. 개미집경에서는 요거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를 뭐라 비유하지? 소고기도 아니고, 도살장인가? 그지? 도살장이라고 비유를 했잖아. 라마나도 부부님 기억하죠? 그럼 이 도살장이라는 게 이 의미가 연결돼. 미끼라는 게 뭐냐고. 도살장도 그놈들 데려다 놓고는 잡아가지고 탐과 난디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그 도살장이나 미끼를 놓고 들어와 하는 거나 그렇게 연결되는 비유인 거야, 이게. 그래서 미끼는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색성향 미촉 물질 세상 개미집경의 비유에 의하면 도살장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슴사냥꾼은 누구냐? 라고 하면 이 사슴사냥꾼이 마라다. 마라. 이건 마군 이렇게도 부르고 마군이 이렇게 부르는 요 마라는 우리가 뒤에 따로 좀 마라와 관련한 경의 다양한 설명을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마군이 이렇게 부르는 마라. 사슴사냥꾼은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리고 1, 2, 3, 4 사슴이 있잖아. 사슴무리. 이 사슴무리가 무엇냐 하면 사문, 바라문. 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사문, 바라문 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말하자면 그냥 출가자의 무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은 모든 사람들 출가자, 재가자를 아울러서 설명하는 경은 아니고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비유를 그대로 사문, 바라문들한테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사슴무리는 사문, 바라문으로 치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냐 라는 부분이 이제 설명돼야 되죠. 제가 요약본 드렸어요. 요약본 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그 이제 위에 있는 사슴사냥꾼의 비유는 이제 설명을 했고 비유의 의미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문 바라문들의 첫 번째 사문 바라문들은 마라가 놓은 그죠? 사슴사냥꾼 마라가 놓은 이런저런 미끼.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저런 것들. 물질적인이라는 게 바로 요 표현이죠.
미끼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야. 색성향, 미적, 물질 세상, 물질적인 것들. 요거 얘기죠. 마라가 놓은 이런저런 미끼,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저런 것들에 유인되어서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실은 사문바람은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깨달음을 지향해가지고 세간의 삶을 벗어나서 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문바라문들의 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가 놓은 이런저런 미끼,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저런 것들, 색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이런 것들에 유인되어 가지고 이따 먹자. 그죠? 우와, 좋은 거를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맛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여기 지금 그럼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물질적으로 좋은 거를 찾아 나서는 이런 사문바라문들이 비유하자면 첫 번째 사슴의 무리와 같다. 마라가 던져놓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는 그 미끼에 그대로 유인되어 가지고 마라한테 붙잡히는 거야.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사문바람은 이러지만 부처님 제자인 비구 비구니로 제한해서 봐도 사실은 우리 곁에도 바로 이런 물질적인 이 미끼에 유인되어 가지고 제 본분을 놓친 이런 첫 번째 사문바람은 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좀 불교 신자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질 만큼 이런 비구 비구니가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것이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첫 번째 사슴 무리에 비유되는 그런 사문바라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문바라문은 첫 번째 사문바라문들을 교훈 삼아 모든 미끼 음식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삼가고 숲에 있는 거처로 들어가서 머물지만 풀과 물이 소진되어 여위였을 때 마라가 놓은 미끼에 유인되어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함. 이게 뭐예요? 자, 두 번째 사슴 무리가 어쩌냐 하면 미끼가 두려워가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계절이 지나면서 먹을 게 없는 시절이 와버리면 먹을 걸 찾아와가지고 미끼에 정신을 놓고 잡혀버리잖아. 사문바라문들 중에도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야, 저 첫 번째 사문바라문의 무리를 보니까 저건 그대로 마라야 나 잡소 라고 마라의 아가리에 자기 몸을 갖다 들이미는 이런 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라고 해서 세상의 색성향 미촉이 마라가 놓는 마을 가까운 곳에 이러한 곳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숲에 있는 대로 그냥 나무 열매도 따먹고 풀뿌리도 뜯어먹고 이러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사슴부리에 비유되듯이 그 마라의 미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깊은 숲속이라는 게 두 번째 사슴부리의 비유와 같은 거야. 계절이 지나다 보면 이러한 사문바라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또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오면 그때 잘 삭디하지 못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있다 라고 쫓아가서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 그
그게 마라한테 붙잡힌 요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문 바라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문 바라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에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나와요. 세 번째 사문 바라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문 바라문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미끼를 떡쓱 물고 가도 안 되지만 숲속에 갔다가 배고파서 쫓아나오는 이런 경우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세 번째 사슴부리처럼 우리가 잘 삿대야지 뭐. 잘 정신 차려가지고 살기만 하면 마을 가까이에 있어도 깊은 숲속이래 한 것. 여기서 마을 가까이라는 건 뭘까? 이제 사문바라문들 입장에서는 탁발하기 쉬운 것, 공양점 받기 쉬운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가자의 생계를 해결하기에 쉬운 것,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네 가지 필수품이 허용된 이러한 필수품들을 쉽게 잘 조달받으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마라의 미끼를 물지 않으면 되잖아. 요런 사문 바라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라의 입장에서 보면 영악하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또 그게 맞지 뭐. 그러해야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문 바라문은 마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잘 단속해 가면서 마라한테 붙잡히지 않는 요런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14무기라는 말을 알죠. 십사무기.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끝없이 달려가다 보면 세상의 끝에 닿을 수 있을까?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아니다. 공간적으로 끝이 있다 없다 하니까 네 가지죠. 그런 다음에 몸이라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몸과 생명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몸 죽으면 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니까 요거는 단면론을 말하는 거겠죠. 몸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몸이 죽는다 해. 맞나? 내가 지금 잘 말하고 있나? 그 생명이 그 몸이다 하니까 맞아요. 몸과 생명이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는 몸이 죽어도 몸과는 다르게 이 생명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마음이고 몸과 생명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아트만이어서 몸이 죽는다 해도 이 마음으로의 생명 그 삶은 끝나는 게 아니요 라고 해서 상견을 말한다고요. 단견이냐 상견이냐. 근데 불교는 단상 모두가 극복된 영기된 시계윤회 이렇게 삶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에서 6가지야.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는 뭔가요? 깨달은 자의 사후. 그러니까 열핵의 사후 이래 나오지만 이제 깨달은 자의 사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또는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나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10가지야. 이 10가지 건에 대해서는 요거 중국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한문 불교에서는 14에서 14가지 무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항목을 달리 하는데 니카야에서는 14가 아니고 10가지 건에 대한 무기야. 그런데 하여간 이제 세 번째 사분 바라문들은 마을 주변에 있으면서도 잘 단속해가지고 미끼에 걸리지 않는 뭐 훌륭한 삶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10가지 건의 무기사항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10가지 건의 무기와 관련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무기는 확정적으로 그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 무명과 가래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한테서 이 답을 찾을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한 사문바라문들이 깨달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생활은 그런 대로 잘 하는데 이런 10가지 엉뚱한 견해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은 영원한 것이요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볼까?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세 번째 사슴과 같다 라고 해서, 자 이게 그럼 뭐죠? 세 번째 사슴이 뭐냐 하면 세 번째 사슴 우리가 마을 가까이, 그러니까 미끼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끼만 다 먹고 안 잡히는, 그래서 사슴 사냥꾼이 넓은 그물을 친 거잖아. 바로 14무기라는 이런 견해를 붙잡고 있는 사문바라문들은 이러한 그물에 마라가 놓은 이런 그물에 묶여있는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14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아야 할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이 경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14무기 10가지 이런 견해에 붙잡혀 있는 것은 마라에 붙잡히는 한 특성의 영역이야. 이 10가지 무기에 묶이면 깨달을 수 없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이 14무기와 관련해서 일단 간략하게만 보자면 14무기를 직접 주제로 설명하는 상류따가 두 가지 상류따가 있어. 박보부님, 우리 보통 44번 무기 상류따는 잘 알죠? 근데 무기 상류따 말고 또 다른 상류따 하나가 사실은 요 14무기를 말하는 상류따야.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자, 보면 44번 무기 상류따는요, 이 상류따에 속한 경들은 주로 왜 부처님이 이러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가? 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느냐라는 설명하지 않는 이유의 측면에서 설해진 경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주로 보면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야.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헤아려지지 않는 어떤 영역과 관련한 거는 붙잡고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돼.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헤아려지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익되지 않는 시도요. 이런 10가지 건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으리라 라고 해서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헤아려지지 않는 그 영역의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사무기라는 이 주제는 고와 고멸이라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어쨌든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어떻게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불교잖아. 그런데 이런 십사무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익되지 않는 시도여서 이런 시도는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로 접근되지 않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 스승이요 라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명제에 접근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 설명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니까. 요렇게 이제 44번 상류다의 경들은 중심이 잡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 갖지 못했을 거야. 박 부부님 상류다 니까야 보셨죠? 네. 33번 상류다 좀 주목이 되던가요? 잘 기억이 없죠? 오늘 수업에서 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33번 상류다 굉장히 중요한 상류다인데 잘 관심들을 못 갖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33번 와차고타 상류다가 있어요. 이 상류다의 경들은 이러한 14무기 10가지의 견해가 왜 생겨날까? 아니 이런 이익으로 이끌지 못하는, 고와 고멸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주제가 왜 생겨나서 세 번째 사문 바라본 무리들은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색수상 행식 오온과 그 오온의 진멸도,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렇게 하듯이 오온의 진멸도에 대한 무지, 통찰 없음, 깨닫지 못함, 꿰뚫지 못함, 통찰력 없음, 분별력 없음, 식별하지 못함, 안정된 관찰 없음, 창이성이 아니고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대처 능력 없음, 실현 없음 해서 11가지로 색수상행식 오온과 그 진멸도에 대해서 이 11가지 측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14무기의 견해가 그 사문바라문들한테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14무기에 대한 대표적인 경들은 요 두 상류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이 외에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 경들이 이 14무기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익되지 않는다 이 부분, 그러면 이익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성제다. 이렇게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헛된 거요, 이렇게 주장하는 문맥 경들도 있고, 또 경에 따라서는 10가지 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들은 뒤에 있는 4가지 깨달은 자의 사후, 있는가 없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요 4가지만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해서 꽤 많은 경들이 있는데, 이 14무기가 오늘 공부하는 이 경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세 번째 사슴 무리에 비유되는 세 번째 사문 바라본들의 무리여, 바로 이런 14무기라는 견해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문 바라본들은 깨달음으로 가지 못해 마라의 미끼를
문거여. 이렇게 돼. 마라의 미끼를 문 거가 아니라 마라의 미끼의 주변에서 그런 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라가 넓게 펼치는 그물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마라가 펼치는 이 그물은 뭘까요? 마라가 펼친 이 그물이 세상인 거죠. 세상이 뭐예요? 무명과 가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게 세상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무기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주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일요일 말고요. 다음 일요일. 여러분 제가 요번 일요일은 공동선 잡지에 기고한 근본 불교로 해석한 불교에 대해 이랬던가? 제목을? 그 글을 제가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라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일요일 날은 오후 3시 30분에 그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3시 30분에 14무기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특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무기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배경적인 내용만 좀 보고 구체적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일요일 날 특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사문바라문이에요. 네 번째 사문바라문도 이 네 번째 사슴부리와 같은 거야. 네 번째 사슴부리가 뭐였죠? 사슴사냥꾼이 가지 않는 곳에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 있으면서 와서 미끼만 먹고 가는 아주 영악한 그런 사슴부리였잖아요. 이제 네 번째 사문바라문들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라와 마라의 무리가 가지 않는 곳에 거처를 만든 뒤 마라가 놓은 이런저런 미끼,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주의를 놓치지 않고 반일하지 않은 그들은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남. 이렇게 되거든요. 한만원도 부부님, 아라한도 먹어야 살죠? 살죠. 그죠? 아라한도 일단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이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라한도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 아라한뿐만이니까 이렇게 바르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문바라문들의 무리도 이러한 색성향 미촉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욕탈이 작용하는 상태로 색성향 미촉을 얻으면 어떻게 돼? 마라한테 붙잡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색성향 미촉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미끼를 와서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끼를 먹기는 먹는데 거기에 잘 삽디한 상태에서 먹고 자기들의 삶의 거처는 어디에 두느냐? 마라가 가지 않는 것, 마라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아이고 와서 음식을 먹고 가기는 하는데 도대체 세상이라고 하는 그물을 쳐도 세상급을 밖에 있어가지고 잡히지를 않네. 그러면 어떻게? 에이, 무시하자. 그물 안에 있는 거나 우리가 잘 단속하자. 이래 해가지고 마라의 그 위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해탈하는 거고 깨닫는 거고 그럴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 2, 3, 4 네 부류의
마분 바라문을 네 부류의 사슴의 무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비유가 워낙 명확하니까 뭐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사무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부처님은 아무리 잘 스스로를 단속하고 살아도, 그죠? 세 번째 사원 바람은 잘 단속하면서 살아도 십사무기라는 이런 견해, 결국은 견해인 거죠. 십사무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사문 바라문은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직 네 번째 바르게 고화 고멸의 명제로 접근하는 이런 사문 바람은 비구 비구니가 깨달을 수 있어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제 요 얘기가 중심이잖아요. 네 번째 사문 바람들은 마라가 가지 않는 것,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라가 가지 않는 곳에 두잖아. 사슴들도 사슴 사냥꾼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 가지 못하는 곳에 거처를 두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사문 바라문도 마라가 가지 않는 것, 마라의 영향권 밖에 거처를 두어야 한다고. 그러면 한마는 누구군요? 마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거처를 두자. 요 말만 갖고는 안 되지. 마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자리가 어디냐? 요게 필요하죠. 마라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마라가 가지 못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자리에 가서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경의 마무리는 어디가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이냐, 이걸 설명하거든. 어딜까요? 박고부님, 마라가 가지 못하는 그 자리 어딜까? 사슴 사척이지. 예, 바로 그 마라가 가지 못하는 그 자리를 부차제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단계적으로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 보아 번뇌라 한다. 이게 구차지정이죠. 이러한 9단계의 삼배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 자리, 구차재정을 성취해 머무는 이 자리가 바로 마라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경은 자, 요약보에서 이제 5번이죠. 마라와 마라의 무리가 가지 않는 것 해서 1.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게 이제 4선 4처. 방금 법원님 그 말씀하신 거죠? 4선 4처. 이렇게 그 8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 이제 그 8단계를 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것이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가 눈을 뜨고 발이 있어야 저기 사슴이 있다 하고 보고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비구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내지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해 머무는 이 비구는 그 마라에 눈을 멀게 했어. 그리고
발이 없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없고 발이 없어졌으니까 마라가 볼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마라가 지배하는 세상 밖에 어디 이렇게 멀리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거를 관점을 달리해서 말하면 이 마라 내가 너의 눈을 파괴했다. 너의 다리를 다 제거해버렸다. 너는 볼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이 되잖아. 마라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여기서 빠삐만뜨는 이제 마라의 무리 가운데 하나의 마라의 이름이야. 그래서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초를 성취해서 머무는 것은 이렇게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마라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 자리가 바로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상수멸은 또 조금 표현을 달리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이 아주 높은 수행의 단계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아직까지 성취된 단계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본내다 한다 라는 이 깨달음의 상태, 완성의 상태는 조금 표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함. 이것이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해서 번뇌가 닿으면 이제 세상에 대한 붙잡음, 집착 이런 것을 건넜어. 완전히 깨달았어. 요 이야기가 되죠. 예, 이렇게 그 마라와 마라의 무리가 가지 않는 것, 이 자리가 어디냐? 이거 뭐 세상 밖으로 그야말로 14무기에 속한 게 뭐예요? 세상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잖아. 세상 끝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적인 세상 끝에 밖으로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 세상 안에서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마라하고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마라, 네가 눈 뜨고 발이 있어가지고 나를 쫓아오냐? 좋다. 내가 너의 눈을 빼버리고 다리를 다 잘라버려서 내가 서 있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라하고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라한테 승리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마라가 가지 못하는 그곳이라고. 그게 뭐라고?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성취해서 머무는 자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요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실은 요런 사람이 해해탈자, 아라한이잖아. 그지? 해해탈자가 바로 요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되면 이 상태는 완성된 상태죠. 그래서 빠삐만트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사실에 더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경은 마무리가 돼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좀, 경을 좀
본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시간을 잘 맞춰왔는데 마무리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보자면 요 표현요. 그리고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요 표현이 세 개의 경에서 용례가 나타나. 자, 한 가지로는 지금 본 이 경이죠. 미끼경은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초를 성취에 머물렀다라는 것과 상수멸을 구분하는데 상수멸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마지막이니까야 26번 덧경이에요. 이 덧경에서도 보면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에 머무는 데는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내다 했다라는 요기에 대해서는 표현이 조금 길어. 그래서 동일한 표현 다음에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요거는 오늘 경과 같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서 가고 확신을 가지고서 서고 확신을 가지고서 앉고 확신을 가지고서 눕는다. 여기서 그는 누구야? 이제 아라한된 분이죠. 그래서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삶에서 확신이 있어. 의심이 없어. 삶이 완성된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빠삐만뜨를 피했다. 빠삐만뜨의 눈을 부수고 다리를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라한들의 삶은 빠삐만뜨가 쫓아오지 못하는 빠삐만뜨로부터 피한 삶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경우로는 앙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9번 신과 아수라의 전쟁경. 박보분이 우리 요 이야기는 자주 하는 거죠. 신과 아수라가 전쟁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경은 조금 이제 구성이 달라요. 이 경은 초선부터 제4선까지는 두려움의 피난처에 가서 스스로 머문다. 마라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무변초부터 상수멸까지는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이 경이 말하는 상수멸의 상태를 공무변초부터 적용을 해요. 표현이 달라. 그래서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수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그래서 하여간 요 경 세 개가 마라로부터 벗어난 마라가 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구차재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 뭐 이런 참고사항이고 요렇게 되면 미끼경에 대한 공부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경은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드렸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한 가지 안내만 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26번 덧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덧경은 덧경의 중심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왜 우리 잘 아는 처음에 알라라칼라마 스승을 만나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고 우타카라마푸타 스승을 만나서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고 그러나 깨달음의 길이 아니어서 떠나죠. 그리고 어떤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상태에서 범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녹야원으로 가서 함께하는 5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이런 그 중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요 주제가 이제
이 26번 경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주제는 함께 보아야 하는 경이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니카야에 26번 덧경하고 36번 사자가 큰 경, 그리고 85번 보디 왕자경, 100번 상가라와 경, 요 네 가지 경은 이렇게 중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85번 보디 왕자경이 가장 좀 중심에 놓여야 하는 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6번, 36번, 100번 경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저기 기본기 교재의 중심에 바로 이게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어떻게 출가해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깨달아서 처음에 법을 설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주제가 기본기 교재의 중심에 있잖아. 그럴 때 요 네 개의 경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가자라고 하면 다음 주에 하고 또 10주 지나서 36번 하고 한참 지나서 이제 이렇게 85번, 100번을 봐야 하는데, 요 주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충분하게 4주를 잡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함께 보기 때문에 좀 단축된다면 뭐 한 3주 만에 하든 요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3주나 4주에 걸쳐서 함께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152개 경 중에 이렇게 묶어서 함께 보아야 하는 이런 경우로는 요 네 개의 경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럼 제가 공지한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3, 4주에 네 개의 경을 묶어서 잘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번 일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제가 그 공동선이라는 격월간 잡지에 그 초기 불교를 압축해서 원고를 드린 게 있어서 요번에 책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제법 좀 잘 쓰여진 우리 불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글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 일요일 날 특강으로 그 글을 좀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회 오늘 25번째 경 믿기경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